글로벌 대체 투자 컨퍼런스 2020 다시 세션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미디어 이데일리와 국내 최고의 펀드 평가사 KG 제로인이 함께 공동 주최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체 투자의 재설계, 지속 성장을 위한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이 시간까지 달려왔는데요. 정말 이 소중한 장은 어디서도 쉽게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요. 국내외 연기금, 보험, 그리고 운용사의 CEO, CIO뿐만 아니라 관계 학계, 그 국내에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언택트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수많은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데일리와 KG 제로인이 공동 주최한 이 소중한 기회의 장을 여러분 반드시 성공 투자의 길로 확실히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요.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션, 종합 세션은 일단 주제가 디스커션 앤 폴리시 프로포저인데요. 위기의 사모펀드 기회와 위험을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사모펀드 핵심 그런 이슈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설정하고 또 나아갈지에 대한 확실한 해법을 이 자리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좌장이신 성태윤 연세대 교수님과 또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단장님, 김현전 동양생명 CIO님, 김진우 신영증권 전무님, 김태우 KTB 자산운용 대표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에 사회를 맡은 연세대 경제학부의 성태윤 교수라고 합니다. 그래도 오늘 정말 바쁘신 와중에 우리나라 사모펀드와 자본시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을 모두 모셨기 때문에 잠깐 그래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 옆에 계신 분은 현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단장으로 계신 안창국 단장님이시고요.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예전에 계실 때부터 해서 우리나라 아마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끄셨던 대표적인 관료분이 아니실까 생각이 듭니다. 또 시장과 또 관계 모두에 영향을 상당히 미치셨던 분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좋은 말씀 해줄 거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 옆에 계신 분은 우리 김현전 동양생명 CIO로 계신데요. 흥국자산운용 대표도 하셨고 한투운용 전무도 하셨고 그래서 아마 한국의 또 역시 사모펀드계와 이 분야의 가장 선배 중에 한 분이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신영증권 전무로 계신 김진우 전무님이시고요. 군인공제회 대체투자본부장도 하셨고 DB저축은행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하시는 등 이 분야에 역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계신 우리 김태우 KTB 자산운용 대표께서는 하나은행에 계시고 또 미래은행 자산운용에서 주식운용 팀장 하시고 이후에 피델리티 자산운용에서 한국 주식자본 대표도 하셨고요. 현재 KTB 자산운용 대표이사로 우리나라 사모펀드계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사모펀드계를 비롯한 자본시장은 여러 가지 도전과 또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나눠보면서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또 정책적인 방향도 설계를 해보고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 무엇에 주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김태우 대표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최근 우리 한국 자본시장계 또는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터지면서 과연 이 사모펀드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점 현실을 진단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김 대표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 그 사모펀드의 전반적인 문제나 현황을 다루기 앞서서 지난 과거 동안의 사모펀드가 어떤 또 맥락을 가졌고 얼마나 큰 성장을 했는지를 제가 짧게 랩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사모펀드가 굉장히 문제투성이고
굉장히 총체적인 난국으로 있는 것처럼 언론이나 평가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난 과거 5년 동안 2015년부터 전년 말까지 우리가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시장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요. 2015년 말에 공모펀드가 220조, 사모펀드가 200조 구매였습니다. 이것이 작년 연말에는요. 공모는 불과 3% 성장한 237조 원이었으나 사모펀드는 16% 연평균 선장해서 412조, 즉 공모의 1.7배가 되는 지난 5년 동안의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큰 성공의 비결은 저는 두 가지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높은 수익률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5년 동안 이 사모펀드는 일반 공모펀드나 다른 투자 자산에 비해서 우리가 대체 투자 자산이라고 하는, 즉 대체 투자는 주식과 채권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에셋 클래스를 제외한 부동산, 인프라, 대출, 각종 여러 가지 투자 대안 상품에 투자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그 과거 5년 동안에는 일반적인 주식 채권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모펀드에는 많은 자금들이 이제 몰려 들어왔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또 제도적인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사모 전문 운용사라고 하는, 즉 사모펀드만 운영할 수 있는 운용사를 정부에서 인허가 해주어서 2015년도 이후에 지금 현재 약 300개에 가까운 200개 중반대의 사모 전문 운용사가 있었습니다. 5년 전에는 0개였는데 지금 그렇게 됐고요. 또 이런 사모펀드,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에 가입하는 고객들의 기준 금액을 이제 5억 원에서 1억 원, 3억 원으로 많이 낮추는 그런 완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높고 운용산 많아지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완화되다 보니 이렇게 급성장을 해왔고요. 그다음 이제 사회자님 질문처럼 지금 발생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연 이 사모펀드가 이렇게 기준을 완화해서 일반인들이 투자할 만한 투자 대상 상품인가? 사실은 그 사모펀드의 기준이라고 하면 49인 이하의 투자자에게 청약 내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형식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투자자 수 49인 이하라면 형식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누구나 기준을 충족하면 그 펀드를 들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비판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결국 사모펀드라고 하는 거는 자격이 갖춰준 투자자, 그것이 그냥 금액적으로 3억 원, 1억 원 이상의 투자자에게 문호를 개방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오늘날의 총체적 난국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식견이 있고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 분석, 검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책임까지 질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 즉 기관 투자가나 거액 자산가들, 본인의 위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문호를 열어줘야 되는 상품인데, 이것이 금액적인 허들만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즉 일반인들에게도 문호가 넓혀진 것들이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싶고요. 두 번째로는 사모펀드의 숫자와 사모 운용사의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 적정한 감독과 관리, 지휘를 해야 되는 감독 기능이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모펀드의 개수가 지금 만여 개, 운용사가 250여 개가 있다 보니 어떤 펀드가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 컨트롤되지 않는 부분이 투자자 안전장치, 보호 등의 미흡과 더불어서 오늘날 총체적 난국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모펀드가 또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투자 형태이든지 간에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우리가 또 그걸 모두 다 막는다고 해서 아예 산업 자체가 크지 못하게 하는 것 역시 교각사루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얘기해 주셨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 그 단초를 제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태우 대표님께서. 우리 김진우 전문님께서는 뭐 특히 그 슈로드 투자 신탁 운영에도 예전에 계셨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 해외에서 보는 사모펀드의 개념과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보는 좀 개념들이 많이 달라오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여러 세션에서 이제 해외 사모펀드를 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사모펀드라고 그러면 되게 그 연기금들,
사실은 이제 투자하는 이제 그런 정도로 많이 생각했는데 우리는 마치 공모 투자하듯이 생각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김태우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연결해서 역시 한번 우리 한국 현재 사모펀드 시장을 좀 진단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김태우 대표님께서 너무나 광범위하게 지금 전반적인 큰 그림을 잘 그려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부터 저기 이델리에서 상당히 좋은 이 포럼을 만들어서 사실은 오전 세션에서 또 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헤지펀드하고 PE 쪽이 있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PE 쪽은 많이 PE와 VC 쪽은 다뤘는데 헤지펀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못내 아쉽고요. 제가 그렇다고 사실 해외 투자 쪽을 많은 경험이 있거나 한 건 아니고 해외 투자 뭐 군인공제에 있어서 해외 투자 조금 해봤고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느꼈고 또 과거에 또 어떤 경험을 아까 전에 오늘 오전 세션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런 그 practical experience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사실 처음 시작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첫 직장이 한국투자신탁에서 이제 펀드 매니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보게 되면 그때는 공모 펀드만 가능했죠. 그러다 보니까 공모 펀드 하게 되면 각종 뭐 10% 룰부터 각종 룰들이 있다 보니까 아주 이게 그냥 바이블처럼 생각을 했는데 이게 IMF를 지나면서 이제 이게 해외 헤지 펀드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얘네들은 이런 각종 규정이나 이런 것들 정말 프리하게 정말 너무나 자유로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금융위기 아직 IMF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모펀드를 그때 지금 이 형태의 사모가 아니라 그때 사모를 처음 아마 IMF 지나가서 감독당국에서 허용을 해준 걸 알고 있고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형 금융기관에서 자기들 포트폴리오 상에서 직접 운용도 했지만 이제 아웃소싱을 하면서 자기들 전체 포트폴리오 자기가 못하는 그 부분들을 이제 운용사에 아웃소싱을 주면서 특정한 맨데이트를 주면서 이렇게 운용해라고 하면서 아마 사모펀드 시장이 조금 확장된 것 같고 그 이후에 또 뭐 각종 실물자산이나 또 2000년 초반에 이제 PE나 VC 쪽, CRC 쪽 이런 쪽에 되면서 사모펀드가 좀 확장되다가 나머지 이제 2015년 이런 부분들은 김태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지금 헤지펀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 당국에서 2009년도에 아마 헤지펀드를 사실은 허용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헤지펀드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뭔가 저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해했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예를 들면은 해외 지금 시점에서 전 세계 글로벌 대체 투자 규모가 10트릴리언이기 때문에 10트릴리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1경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구성을 보게 되면은 PE가 40% 정도 4트릴리언이고 그 다음에 헤지펀드가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동산 부분은 1%인데 상당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제일 어떻게 보게 되면은 PE 부분이 지금 한 7, 80% 되기 때문에 한 18%, 20 그러니까 외국보다 한 반 정도 안 되는 18%고 나머지 25%한 4분의 1 정도가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외에서 30% 차지하고 있는 헤지펀드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헤지펀드가 이 산업이 이렇게 엉망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장이 마켓이 형성되지 못했는가 그 부분에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궁금하고 제가 이제 공모 펀드 매니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아마 헤지펀드 시장이 상당히 제가 이제 30년 조금 지났는데 시장이 아주 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된 거가 왜 그럴까라고 곰곰이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남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은 또 믿다 보게 되면은 그냥 아주 이제 확 믿어버리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첫째적으로 남을 못 믿다 보니까 부동산에 실물 같은 이런 투자를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모시장이 생기더라도 사실은 해외 나가든 아니면 전부 다 부동산 쪽이나 아니면 실물자산 위주로 나가고 오히려 만약에 헤지펀드 시장이 되었다고 하게 되면 그쪽에서 자금을 운용하자는 수요를 이게 상품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과도하게 실물적으로 흐른다든지 또는 지금 최근에 생기고 있는 어떤 그 일리퀴드한 자산 쪽에 투자되는 그런 어떻게 말하면 그런 쪽에 투자를 하려고 하게 되면 많은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시장이 형성돼야 되는데 돈이 밀려가지고 지금 아까 전에 말했던 한 200개 이상의 그런 운용사가 들어와서 할 게 없으니까 정말 외국처럼 헤지펀드가 자기의 원칙을 지키는 그 어떤 프린시플을 파는 그런 운용사가 돼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판매사들한테 엮여가지고 그런 이상한 물건을 만들어 오라고 해서 갑과 을이 바뀌어 있는 그런 형태의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원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분이 헤지펀드 산업이 헤지펀드를 통해서 좋은 상품을 공급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비정상적인 쪽에 어떤 문제를 일으킨 원인을 정하지 않았나라는 이런 면도 그래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주 뭐 좋은 또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 금융시장의 트러스트가 오랫동안 부족했던 문제, 그러다 보니까 실물과 같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투자에 제한되어 왔던 문제,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적절하게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을 지금 발굴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현전 CIO께서는 사실 이제 오랫동안 이 업계에서 뭐 대부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역할을 해주셨고 여러 경험이 있으시니까 과연 우리 그 대체 투자 부분 또는 뭐 사모펀드 포함해서 이 부분들이 발전해온 과정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렇지만 또 본인이 진단하시기에 어떤 부분이 실제로는 문제였었다라는 걸 한번 진단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사모펀드의 역사는 상당히 짧습니다. 길게 보면 한 20년 남짓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주로 그 공모펀드가 대강이었고 또 충분히 공모펀드가 그 일반 투자가들의 그 니즈를 충족시켜 왔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여러 번 큰 위기를 겪고 투자의 대상이 넓어지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식이나 채권에 한정되어 있던 투자 대상이 상당히 그 리퀴드한 자산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그 인스트루먼트에 의해서 투자 대상이 넓어지면서 기관 투자가 위주 향유가 왜 우리로서는 그쪽에 참여할 수 없는지 그런 많은 욕구가 나와서 사실 그 기관들 전유물이 리테일로 열렸는데요. 만약에 그러한 그 풍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모펀드가 충분히 개인 투자가들을 만족해 왔다면은 아마 이런 움직임은 조금 더 그 절제된 그 과정을 거쳐서 성장을 해왔을 것 같은데 그 일순 그 공모펀드에 대한 그 아쉬움과 불신이 터지면서 그거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 무마책으로 사모가 열리면서 사실 개인 투자가들은 새로운 지평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모펀드가 생기면서 기관 투자가를 위한 사모펀드나 개인을 위한 사모펀드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기본 정신은 아마 그 사모펀드에 관계된 사람들이 약속만 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본 대강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하지만 막상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리 수준이 높은 개인이라 하더라도 기관과 비교했을 적에 개인들이 갖는 그 정보의 접근성, 그 다음에 해석력에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급하는 측면에서도 사실 그 고객이 기관 투자가일 때는 서로 간에 밀고 당기는 적당한 바게닝 파워도 있고 그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그 펀드 스킴을 짜는데 개인들이 못 누리던 특별한 벤치마크 또 특별한 딜 발굴이다 보니까 개인들한테는 충분한 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측면에서는 같은 규모를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수료 수입이나 이득을 볼 수 있고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는 잘만 된다면은 기존의 공모펀드들이 못 줬던 다양한 세분화된 벤치마크를 추정한다든지 또는 개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딜들에 대한 참여 가능성 때문에 잘 되었는데 잘 돼야 될 것이 한 두 가지 그 암초를 만난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 시장의 압력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감독 규제 당국도 선의를 통해서 잘 되겠지라는 믿음 속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환매가 제한되거나 그 다음에 일정 기간 폐쇄형해야지 원래 그 뜻에 부합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무리하게 공모형을 띄든지 실제 사모라 하더라도 내용에 있어서는 뭐
모자 펀드나 심지어 손자 구조까지 그다음에 시리즈 형태를 띠면서 그 공모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모형이면서 유동성 리스크에 대해서 막연한 낙관을 가지고 진행하다가 실제 어떤 딜이 문제가 됐을 적에 폐쇄형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못 가진 상태에서 환매가 온다든지 또는 일부 그 모랄리 문제가 있는 그 운용사나 매니저의 일탈 행위로 해가지고 문제가 되었는데 아마 이 부분이 그래도 폐쇄형이었다면은 그다음에 사전적으로 일반 기관 투자가들을 이용해 사모펀드처럼 컨틴전시 플랜이 있었다면은 그나마 좀 이렇게 수습할 수 있었는데 개방형의 모습을 취하거나 사모지만은 내용이 개방형, 그다음에 컨틴전시 플랜도 없었고 그런 가운데 좀 문제가 노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가들을 위한 사모펀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거의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를 사모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터너티브는 말 그 단어가 의미하는 그대로 메인스트림에 대한 그 대항하는 대안으로서 얼터너티브인데 지난 10년간 금리가 계속 하향하면서 소위 그 메인스트림 중에 백본인 채권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위상을 많이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 단기 금리는 제로에 와 있고 한국 단기 금리는 0.5에 와 있고 뭐 이름은 안전자산인데 사실 막투마크 그 표시를 하다 보면은 지금부터 캐리 수익은 얼마 안 되는데 금리가 빠져서 누릴 수 있는 그 캐피탈 게인 못지않게 뒤로 물러선다면 캐피탈 로스를 생각한다면은 실제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총 자산 배분 프로그램에서 기여하는 바도 없으면서 늘 금리 올라가면 이걸 로스 나는데 하는 그 좀 조바심 나는 거꾸로 오히려 배당이 높은 주식보다 더 위험하다는, 그러니까 이름은 안전자산인데 실질은 위험자산화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코로나19 등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흐름 계속 그 일드 헌팅을 해야 되는데 그 기존의 안전 채권 가지고는 다른 위험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 그 사모 자산에 대한 희구는 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모 자산은 어떻게 또 진화하고 있냐면은 과거에는 사모 투자하면은 뭐 직간접으로 언더라잉이 실물에 관련된 자산들을 많이 보는데 요즘은 소위 전통적인 자산을 다루더라도 방법이 얼터너티브면은 이제는 얼터너티브로 보고 사모로 편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반적인 사모는 죽지가 않고 늘어나고 있는데 요즘 특징은 그렇게 실물 연계로 한 그것이 뭐 에쿼티건 론이건 그런 거에서 잠시 주춤하는 자리를 얼터너티브한 방식으로 전통적인 자산을 그 발굴하는 또 사모들이 나오면서 여전히 사모펀드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기관들은 발빠르게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투자 대상에 접하고 있는데 개인들은 너무나 좋은 쪽만 보다가 안전장치 미흡 또는 그 재갈을 물리는 효과가 없던 탓에 그냥 방지턱에서 걸린 거죠. 걸렸지만은 여전히 개인들도 이런 그 변화하는 시대에 투자 기회 참여 기회는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안전장치를 주면서 이제 개인들한테 그 선택의 범위를 줄 것인가의 문제인데 아마 규제 당국이나 그 서비스 당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신은 살아나가는데 아마 그 우선 펀드 형태에서는 개방형보다는 제한적인 환매만 가능한 폐쇄형 내지는 일정 기간 동안 묶이는 그런 형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는 그 상당히 그 덕망 있거나 사이즈가 큰 펀드에 들어가는 재간접을 주 타겟으로 유도를 하고 현재와 같이 빠르게 움직인다는 측면에서의 어떤 사모, 그러니까 남보다 조금 프론트 러닝 할 수 있거나 이건 없는 기회다 하는 것들은 초기 사모 시장 커지기 위해서 필요악이었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대가를 치렀으니
그런 형태의 어떤 공모 개방형이거나 공모 형태에 준하는 사모펀드를 줄여 나가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방식은 어차피 공제회나 연금이나 기관 투자가나 저희가 기관 투자가지만 최종 엔드 유저는 개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들한테 그런 부분을 잘 알려서 역시 기관들이 최종 그 소비자인 그 개인 투자가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동시에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더 채널을 많이 갖는다면은 뭐 충분히 극복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요. 다만 이제는 개인들한테 사모를 허용할 적에 아마 그 아직까지는 잘 된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하다가 문제가 됐을 적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저는 그 판매사한테 조금 역할을 주는 방식은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그 펀드 매니저나 회사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또 옆에서 커스터디하거나 어드미니스트레이션하는 그 수탁사나 사무수탁도 하지만은, 사실 판매사가 공모보다 큰 돈을 벌면서 사실은 그 초기의 역할 외에는 많은 역할을 안 하는데, 주기적으로 판매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원래 운영 계획이나 규약에 맞게 운용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고, 그랬을 적에 직접 그 제재는 못하지만은 제재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정기적으로 피스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하는 게 어떠라는 것이 맞고요. 또 하나 그 보통 그 돈 많으신 PB 고객들이 이 펀드 대상인데, 그분들도 본인들이 비대칭적인 과도한 그 욕심을 따라서 혹시 기대한 거 아닌가 싶다면은, 아마 그런 쪽에서 어떤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을, 부자들이라면은 많이 경험이 있을 테니까 문제가 터지면은 난 몰랐다, 그다음에 그런 자세보다는 사전적으로 판매사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본인의 진정 의도하는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에 맞는 상품들을 고르는 좀 그 욕구에 제어할까요? 그런 것들이 같이 맞으면 좋겠고,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규제 당국에서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다시 세워 주신다면은, 어차피 사모는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기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적절하게 이용 가능한 고객들을 향해서는 개인도 그 계속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개인과 기관이 이 사모펀드를 대하는 태도가 오랫동안 달라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적절하게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불거진 여러 사태와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마 감독 당국 또는 규제를 만드는 당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가장 쉬운 방법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감독 당국에서 또는 규제 당국에서 그냥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부분을 계속 발전시키고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고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노력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국에 또 계신 입장에서 지금까지 또 노력해 오셨던 그런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그렇지만 또 노력을 해왔지만 항상 어떤 부분이든지 우리가 미진한 부분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어떤 식으로 또 개선해 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금융위의 자본시장 조사단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대체 투자 컨퍼런스인 줄 알았는데 사모 위기 기회로 얘기를 하시니까 또 현안이 진행되고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경력을 봤듯이 좀 그 이쪽 분야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든 우리나라 기관들의 자산운용 방식이 뭐 금융위기가 됐든 외환위기 됐든 그러니까 특히 외환위기 때 더 점점 저금리 환경이 지속화되면서 바뀐 게 뭐냐면, 국내에서 해외 자산을 옮겨갔고, 그 다음에 전통 자산에서 대체 자산을 옮겨갔고, 그다음에 또 의미 있는 건 상장에서 비상장으로 갔습니다. 점점 알 수 없는 거 비유동적인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이것은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거는 수익을 높이기 위한 그런 수단인 거지, 그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속돼 왔었습니다. 뭐 더 잘하시고, 그렇게 국민연금 같은 수익을 보면 대체 투자에서 얼등에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그 변화가 이제 뭐 이렇게 번져왔는데, 느낌상 저희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왜 지금의 작금의 이런
판매사나 사모나 이런 문제가 배경한 것들에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그 이 공모펀드 시장, 펀드 시장부터 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97년 이전에 삼투신이라고 투신사가 존재했지 않습니까? 그쪽은 일종의 이제 신탁형 증권저축이라고 예금 상품 비슷한 것도 팔았고,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나왔던 게 재판 분리라는 걸 나왔습니다. 그때는 시가 평가가 아니었고 이제 장부가 평가, 채권형 같은 것도 그랬고 약간 일종의 자존 거래 같은 비슷한 거래도 움직였었던 거고 펀드 간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운용사가, 그러니까 신탁사 운용사가 판매사 겸 운용사니까 운용하고 판매를 분리하면, 그리고 운용사 간에 이 자전거래가 움직이지 않게 하고 판매사가 이제 판매하는 구도로 가면 부실을 다 어떻게 좀 그러니까 부실이 그 뭐 물론 실적 평가를 가야 되는 건 2000년에 만들어졌고 채권형 시가 평가 가는 건 만들어졌는데, 그런 하면서 이제 판매사 중심으로, 판매사가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주식형 같은 건 100bp 정도가 판매 보수를 받고 나머지 40bp는 운용사가 받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하는 구도가 되다 보니까 운용사 입장에서는 판매사를, 좋은 판매사를 얻어야 해야지만 자기 상품이 팔리는 그런 구도가 됐던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아마 전통적으로 쭉 내려와서 이제 지금의 문제를 좀 야기시킨 부분도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97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상업펀드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그때 상업펀드 도입한 것은 공모펀드에 몇 개 예외종을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외국 같은 경우는 상업펀드는 사적 계약에 움직이는 그런 뭐 헤지펀드 사적 계약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전혀 공적 영역에서 많이 나오진 않고, 다만 그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 3호로 하는데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거라든지 일종의 시리즈 펀드 같은 형태의 규제를 하는 것 중심이었는데, 그 금융위기 이후에 저금 양경이 되면서 금융위기 원인이 기본적으로 그 헤지펀드나 이런 쪽에 과도한 레버리지를 만드는 거라든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상업펀드에서 점점 규제를 하자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금융위기부터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다 보니까 또 3호로 이제 한쪽으로는 커하는 환경이 됐던 거죠. 그때 저희가 이제 규제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공적 영역에 출발했던 거고, 외국은 사적 영역에서 이제 좀 공적 영역으로 규제를 이제 들어가는 구조인데, 특히 그때 의미 있는 규정이 EU 지침이 있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돼서요. 그때는 이제 그냥 한 3천억인가 제 기억이 맞다면 3천억 미만이면 그냥 등록도 하지 말고 해라. 그다음에 이제 일정한 레버리지를 만들면 등록해라. 그게 전부입니다. 사적 영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EU 지침이고 이제 그 각 EU 국가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냐의 그 문제는 그런 거고요. 근원적으로 출발점이 달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97년에 짓고 외환위기 끝난 다음에 저희가 산업을 육성한다고 CRC라든지 뭐 벤처 이런 쪽에서 많이 이제 그런 투자 조합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리츠라는 제도가 2002년에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 이제 건교부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일화가 있는 게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뮤추얼 펀드법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건교부 쪽에서는 그냥 부동산만 하나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형태를 요구했는데, 우리가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도 어렵고 규제가 약간 소극적으로 봐서 이제 건교부가 리츠라는 법을 만들게 됐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수용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나오고 대체 투자를 열 수 있게 공모펀드, 상업펀드 열 수 있게 만든 게 그때 간투법을 하면서 2003년에서 4년에 투자 대상을 넓혀줬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공모펀드 중심이었습니다. 상업펀드라는 것 자체는 진짜 예외적으로 왔던 부분이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2004년에 PF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경영참여형으로. 그때는 이제 잘 배경 보시면 판매사라는 루트를 거치지 않고 기관을 하다 보니까 그냥 기관을 찾아가서 영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초기에 공간이 있었겠지만 사모 방식으로 기관을 가서 먼저 기관에 가면 레피테이션부터 체크하고 이 운용자에 대한 다양한 트랙을 가지고 이제 점검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판매사를 통하지 않고 직판 형식으로 기관을 가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서 규모는 일찍 출발했지만 80조에 머물렀지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오히려 몰라요. 제가 이제 상업펀드는 어차피 그 빈티지가 있어서 7, 8년 후에 결과가 나오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또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손실 나더라도 그냥 감내하는 경향이 있어서 큰 손실이라는 부분이면 전반적으로 수익은 내고 있는데
그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움직였던 부분이 있고요. 아까 2009년에 이제 해치펀드 말씀하셨던 이 사모펀드 부분에서 2008년에 개경으로 해서 아까 저금 양경이 지속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투자 수단을 넓혀주자. 그게 저희가 뭐 산업자본을 육성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기관 산업 그 벤처기업을 키우겠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니즈가 저금 양경을 가다 보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내 대신 해외로 가야 되는 부분들, 국내를 벗어나서 해외로 가야 되는 거하고 상장해서 비상장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통 자산에 대체 자산으로 갈 수고, 대체 자산도 기본적으로 장기 자산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움직였던 거고, 이제 그런 게 쌓여서 이제 2015년에 사모펀드 규제를 이제 해치펀드하고 그러니까 PF를 낮은 상태에서 해치펀드하고 같은 형태로 이제 만들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뭐 이제 기본적으로 흐름이 이렇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결정적으로 지금 그 뭐 규제를 완화해서 움직인 부분이라 그러면 똑같은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PF와 규제하고 사모운용사 규제 차이는 뭘까 생각해 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는 판매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재판 분리가에 먼저 말씀드리냐면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그냥 운용자 이꼴 판매사가 되는 그냥 직판 체제입니다. 그러면 기관 같은 경우도 아까 PF 같은 구조 내에서 가장 먼저 중시형인 거 이 사람이 트랙하고 레퓨테이션을 체크한 다음에 운영 실정의 투심의 과정을 거쳐가서 이제 상품이 만들어지고 판매 아닌 그냥 소수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였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판매사란 형태가 내가 운용사로서 판매사가 설득하고 판매사는 이제 투자자를 모으는 구조고, 이 판매사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PB라는 형태로 이제 구도가 움직였던 거고, 비용은 월등히 더 많이 갖는 구조입니다. 그 비용을 많이 받는 구조는 그에 상당한 일과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게 지금 약간 이제 불균형 상태고 이해상충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또는 PB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대체 자산이나 이런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 장기 자산인데 이걸 뭐 6개월 단위로 1년 단위로 셀다운 해가지고 계속 돈이 들어온다는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들어온다는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스탑 그러니까 좀 문제가 생겼을 때 전반적인 위기가 생긴 간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를 하겠다는 사람들의 구조는 다른 이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뭐 규제를 등록제로 바꿨든지 5억 원을 3억 원을 낮췄다든지 이런 이슈도 물론 이제 중요한 이슈지만, 그렇다면 만약에 7억 원에서 5억 원을 낮췄는데 사고가 5억 원 났다 그러면 5억 원은 맞고 3억 원은 맞는지 그건 또 퀘스천이 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거였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살아있고 가장 중요한 규제가 공모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보니까 사모펀드는 공모 규제를 회피해서 공모를 한다 그러면 아까 49인 이상 하려 그러면 유가증거 신고서를 내야 됩니다. 유가증거 신고서에는 많은 자료가 붙습니다. 투자자들을 위해서 투자자 보호 장치. 이제 그게 귀찮고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잘래 짜게서 49인씩 짜게서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그게 사회자 PB들한테 요구했던 부분이었고, PB들이 우리 고객들은 5% 수익으로 한 6개월, 1년을 요구해. 7년은 못 기다려.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판매사 우위 중심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상품 판매할 테니까 만들어 올 수 있는 만들어 와라는 구도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된 형태로 이제 움직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 공모 규제가 미국도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그 공모 회피 규제, 시리즈 펀드 규제를 가지고 그 주로 적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사적 계약서에 불과한 투자 설명서만 가지가 아니라 네가 공모에 해당되고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그 증권신고서를 내고 정식 등록 절차를 거쳐야 된다. 공모운용사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뭐 그 미국 저희가 5억 원, 3억 원 이런 기준을 나눌 때도 외국 제도하고 평균 가입 연령을 비교했을 때 그 정도 수준을 감안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걸러지는 과정에서 판매사랑 운용사 간의 애매한 위치, 이해상충 문제가 있었던 거고, 저희는 특히 잘 아시겠지만 외국은 자금들이 많이 기관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에서 보면 옛날에 지금 로빈훗이 나오기 전까지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 9대1 정도가 기관 자금이고 1 정도가 개인 직접 투자자인데 지금은 뭐 8대1쯤 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직 기관화되지 않은 자금들이 많다 보니까 수익을 올려야 되니까 내가 아는 판매사 가서 PB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주객이 전쟁 형태로 움직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전히 우리는 공모 규제라는 거, 사무 규제가 있는데 이걸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움직였고 판매사들도 이제 자기 책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알고 팔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신의성실이라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백비피든 뭘 받을 수 있는 구도가 나와서 뭐 그 이제 이게 원칙으로 살아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뭐 판매사들이 절대 안 판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제 어차피 투자자가 요구하면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상품, 아는 상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면 장기답게, 단기는 단기답게 이런 구도로 이제 이해할 상품을 파는 관행이 이제 정착될 것 같습니다. 이번 뭐 좀 그 시행착오로 할까 시행착오 아니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판매사나 운용사가 자기 역할이 뭐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구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무시장도 이제 내가 잘 이해하는 상품이요 어떤 뭐 판매사가 하면 좀 위험 상품이며 금리가 높은 상품인데 장기 상품이다. 그래서 투자자에 설명할 수 있는 구도가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나는 진짜 쉬운 상품만 중심으로 전통 자산이라든지 뭐 6개월씩 끊어줄 수 있는 자산을 파는 판매사도 있을 거고요. 점점 양분화되다면 그렇게 다양화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무시장은 이제 그 정착되지 않을까 하는 낙관적 기도도 해보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더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다 보면 앞으로 이제 사무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커져야 되는 요구인데 과연 이 자금이 또 해외 사무로 가는 거가 맞는 건지 해외 사무시장으로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퇴직연금이 됐든 뭐 개인연금이 됐든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아마 지금처럼 단편적으로 움직이면 특히 뭐 개인연금 같은 거나 그 어떤 단편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그러니까 단편인 것은 뭐냐면 내가 한 5억 원, 10억 원 이런 자금을 놓고 분산 투자라는 건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채권형, 주식형. 근데 이금이 자금이 모인다 그러면 점점 기관화되면 대체나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구도가 되니까 사무시장은 점점 커져갈 겁니다. 그래서 그 저금량이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되고 또 은행 퇴직연 같은 경우는 DB형 자금이라든지 특히 DB형 자금 중심으로 이제 자금이 커져가니까 뭐 OCIO 같은 개념으로서 뭔가 이제 그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구도가 나오니까 저는 이 사모펀드나 특히 대체 시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저금량경에서 커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제 이걸 어떻게 위기를 말씀하신 대로 제목처럼 기회로 삼을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이번에 잘 원칙을 저희도 뭐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추가로 검토하는데 이제 이 고비를 잘 넘기고 각각에 대한 책임의 원칙이 확립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제도화할 수 있다 생각이 전 듭니다. 네, 아마 사모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시장 질서를 찾아가는 게 원래 사모의 흐름이었던 거고 제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자체가 이건 공모화 만드는 건데 공모가 싫고 사모로 가는 공모 때문에 수익이 제한되고 투자를 제한하니까 수익이 떨어지는 이슈를 놓고 시장에서 방향을 가져가는데 모든 걸 다 공모화한다 그러면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자체가 저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1% 떨어진다면 600조면 6조입니다. 한 해 그렇다면 1% 떨어진다 그러면요. 뭐 이 수익이라는 것 자체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정도의 수익의 몇 배가 되는 수익이니까 국민의 재산이라든지 노후 자산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적절한 사무시장, 그다음에 이런 투명한 시장 원칙을 확립해 주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사모펀드 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다른 외국 시장에서 생각하는 PEF 개념들을 가지고 회사에서 몇몇 기관 투자자들을 사실은 모아서 일종의 그분들로 하여금 투자하게 하는 그런 개념하고 우리가 지금 사모 시장에서 판매사를 통해서 사실상 공모와 유사하게 물론 이제 공모와 유사한 걸 막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사모
라고 실제로는 생각하지 않는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문제의 부분들을 사실은 지적을 계속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언어들로 해주셨지만 저희들이 보기엔 사실 이제 근본적인 그 문제를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김태우 이제 대표님께서도 예전에 이제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계셨던 거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대개 해외에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정말 일부 기관 투자자를 들여오는 경우에 대개 이제 그것들이 경영 참여형 형태의 우리가 보통 3호라고 부르는 형태였고 이제 뭐 우리가 공모 투자하듯이 하는 투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그게 잘 구별이 안 되는 그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을 이미 김태우 대표께서 예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 문제를 좀 짚어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언론에서 지금 그 환매 중지 사태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약칭으로 이제 사모펀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모펀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입니다. 이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에 반해서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이 역시 줄이면 사모펀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언론이나 이게 통상적으로 얘기될 때 사모펀드 하는데 굉장히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라고 하면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입니다. 즉 장기간에 걸쳐서 특정 기업의 지분을 즉 경영권을 인수하여 그 회사를 정상적으로 탈바꿈한 이후에 그 회사를 매각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고 그거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PEF 펀드들이 주로 별도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이제 토종 자본을 육성시켜서 토종 사모펀드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를 말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게 바로 이제 외환은행과 관련된 외국 자본들이 나갈 때 국내 자본이 필요하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제 경영 참여형이 아닌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는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 우리들의 위기의 사모펀드 할 때 그 위기의 사모펀드가 이 부분이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에 가입 한도는 이제 5억에서 1억으로 낮춰졌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경영 참여형도 10억에서 3억 원으로 낮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문제들이 있는데요. 경영 참여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경영 참여 목적을 해서 뭐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무자본 M&A라든가 시세 조정에 또 이용이 된다든가 이 소액으로 개인들에게 문호를 넓히면서 이런 또 부작용이 또 경영 참여형에서도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거는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나누어서 조금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역시 이게 나눠서 얘기라는 걸 이제 좀 제가 이제 논제로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김현준 CIO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게 공모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폐쇄용으로 투자하는 거에 대한 상당히 그 부담감을 가지신 경우들이 많이 왔었고 제가 보기에도 그게 실제 지금 상당한 문제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폐쇄용으로 돈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유동성이 묶여 있는다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투자하는 방식과 사실은 내가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유동성이 있다고 생각. 근데 이제 유동성까지 가지면서 높은 수익을 내달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이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현준 CIO께서 이 문제를 그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실제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 참여형도 있고 전문 투자용 사모도 있는데 현재 이제 개인 투자들이 바라보고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전문 투자형 사모고 그 중에서도 에코티의 형태를 취하는 상품이 아니라 인컴이나 론 형태에 대한 형태를 취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 사모하면은 그 사적이라고 하니까 지금 비밀스럽게 우리한테만 더 수익을 많이 주겠지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보통 그 세 가지 이유에서 사모펀드 특히 론 프로그램이나 그런 그 PDF라고 하는데요. 뎃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원천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제1금융권인 은행이 소위 레버리지 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제약이 많다 보니까
누군가 그 문제를 대신 풀어줘야 되고, 또 하나 채권처럼 그렇게 시장에서 그 거래가 되지 않으니까 유동성을 포기하는 대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어떤 프로젝트나 이벤트를 놓고 일시에 돈을 모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시에 돈을 모으는 흥행을 위해서 더 프리미엄을 줍니다. 따라서 그런 그 은행이 못하는 영역을 대신한다는 프리미엄이 붙고, 장시간 동안 리퀴디티, 그러니까 언와인드, 환매가 안 된다는 유동성 제약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고, 세 번째는 이벤트나 어떤 그 사건을 앞두고 일시에 돈을 모으는 것에 대한 응하는 대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일반 개인들이 주로 원하는 그런 형태의 그 사모펀드에서는 기본적으로 폐쇄형과 장기형으로 갖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오랜 동안 그 투자 행위를 통해서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 펀드를 파는 사람, 펀드를 사는 사람, 또 실제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규제기관까지 그 공모펀드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명확했습니다. 기대도 명확했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가 나오면서 틀린 건 아는데 그렇게 많은 경험을 안 해봐서 그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운영하는 사람의 그 공통의 이해가 분명히 이쪽 세트에서는 틀리는데 그냥 사모지, 그냥 뭐 똑같은 기대하에서 높은 수익만 바랬던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펀드의 환매에 대한 제한도 있고요, 시간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이 못 다루다 보니까 은행이 못하는 심사에서 혹시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좀 이벤트 가능성, 그런 걸 다 이해하면서 투자한다면은 사모는 나름대로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저는 이번 케이스를 그 이런 레슨을 배우기 위한 대가를 치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상당히 그 규제기관, 감독기관도 많이 안타깝고, 판매사도 안타깝지만은 사실상 그 가장 많은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개인들도 많이 안타까운데, 각자의 목에서 그 치러야 될 대가를 치렀고요. 다만 새롭게 공모펀드와 틀리게 사모펀드, 특히 넷 형태 사모펀드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은 거기에 맞는 펀드 운용자, 판매자, 사는 사람이 공통의 이해를 갖는다면은 분명히 기존 공모펀드가 못한 욕구를 여기서 풀 수가 있는데, 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퍼셉션을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구나 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에 대한 노출도는 사실 뭐 공모펀드를 하던 또는 벤처 가입을 통해서 비상장을 하던 여전히 길이 열려 있는데, 사실 이렇게 남들보다 더 금리를 주는 프로그램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대가가 있고, 이런 대가들을, 그러니까 대가라는 것은 유동성이라든지 긴 시간, 환매 불가, 약간의 이벤트 가능성 알고 들어가는 것만 정립이 된다면은 새롭게 사모펀드는 이제 판매하는 사람, 사는 사람, 그 운영하는 사람이 새로운 세트로 이제 정립을 시켜서 충분히 공모펀드와 양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양립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순수한 뎃 프로그램 이상의 프로그램들도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아주 좋은 포인트를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모든 투자가 그렇지만 투자가 대가가 결국 없는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펀드라고 해서 갑자기 뭐 수익률이 하늘에서 떨어진 건 당연히 아니고 무엇에 대한 대가이죠. 사실 그래서 그 대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들어가느냐 아니냐가 상당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김진우 전무님께 사실 이제 이번 상황들을 또 겪으면서 논의가 많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이제 이 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누가 말하자면 판매하는가. 아까 그 안창국 단장도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설계한 사람이 정말로 사모 형태로 아주 적은 투자자에게 하는 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판매사 형태로 많은 사람에게 판매하는 문제들이 지금 계속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마치 뭐 상품의 이름이 사모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모라는 것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제 어쨌든 증권회사에 계신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런 걸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그런데 제가 이제 증권사에 온 지 아직 1년이 채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럼 오히려 뭐 옛날 공제회 때의 기억을 네. 되살려서 공제회와 구분되는 입장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사실 저는 이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어떤 기본 출발점이 어디서 문제가 있냐 그러면은 아까 최근에 요번 주 월요일 날 처음 아침에 상당히 좋은 기쁜 일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미림 골프 선수가 아침에 ANA 메이저 대회 우승을 했는데 그때 사실 골프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은 골프 칠 때 아무리 뭐 스윙 템포든지 이게 좋더라도 사실 아무리 엉뚱한 방향을 보고 치면은 공이 안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로 사실 인트레스트를 어라이먼트하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 자본시장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어떤 주인과 어떤 대리인 간의 문제들의 그게 어떤 연속이 어떤 집합의 어떤 자본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그 대리 문제를 푸는 거 가장 쉬운 방법이 어떻게 말하면 각종 제도들을 만들 때 어떻게 말하면은 각자의 아레나를 갖다가 그게 맞게끔 어라인을 하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아까 전에도 제가 어떻게 보면은 헤지펀드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런 다양한 상품들이 없기 때문에 자금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 가지고 다른 어떤 버블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제가 저는 그래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마땅한 자금의 흐름이 저금리나 이런 자금의 흐름으로 봐서는 대체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데 국내 대체 투자할 수 있는 인베스터블한 상품 자체가 적고 그래 해외로 가는데 해외에도 그렇게 잘 찾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운용사라고 하는 로우를 봤을 때 운용사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은 자기의 철학 내지 전략을 그런 걸 파는 사람이 운용사기 때문에 저는 원천적으로 이게 출발점은 운용사가 그런 상품을 내놔야 되고 운용사가 모든 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용사가 그런 시장에 이제 못 만들고 있다 보니까 판매사들한테 어떻게 말하면 그 역할을 뺏겨가지고 판매사들이 원하는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등등 그런 것들도 좀 어떻게 말하면 주인과 대리인 간에 뭐가 역할이 바뀌어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각자 입장에 어떻게 말하면 이해관계자인 운용사회나 아니면은 각자 입장에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운용사가 어떻게 말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 빚어진 것 중에서도 정말 저는 도둑이 어떻게 말하면 포졸이 10명이 되더라도 도둑 한 사람 못 잡는다는 거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전에 사실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문제를 먼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용사 내에 컴플라이언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일이 발생한 게 컴플라이언스 있고 이래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그러면은 지금 누구의 책임, 판매사의 책임 이걸 묻는 걸 떠나가지고 먼저 1차적인 관문에서 그게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전문 사모형 운용사 같은 경우에 제가 듣기로는 200~300짜리 컴플라이언스를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니 그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200~300 월급을 주고 그냥 컴플라이언스를 데리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말도 안 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운용사에 맡겼던 돈은 자기가 그 사람도 누군가에는 자기가 마치 주인 같지만 누군가에는 대리인 아닙니까? 그 돈을 맡기던 사람한테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냥 운용사도 정말 관리 보수를 받아가지고 그냥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이게 전문 이 프로의 세상 아닙니까? 사모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관리 보수를 받아서 내가 먹고 살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캐리를 먹으려고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프라이빗 PE 쪽에서는 지금 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의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거기에 인트레스트 어라이먼트가 어디서 이루어지냐고 하게 되면은 GP 커미트먼트라든지 아니면 캐리를 가져가는 그 부분이 자기 평생을 자기 모든 정신을 다 쏟아서 그 회사를 운영하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한 20년 됐지만 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 채 얼마 되지 않은 이쪽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는 그러한 부분들이 온라인이 잘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운영사 쪽에서 1차적으로 운영사에서 그러한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상품을 만드는 건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저는 운영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포인트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글로벌 PE들 사실 우리가 뭐 레퓨테이션을 상당히 쌓은 여기는 결국은 뭐 이런 사고가 터진다는 건 뭐 상상하기 어려운 그 트랙 레코드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우후죽순으로 등장했던 또 중에서 이게 관리가 안 된 그래서 내적인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또 뭐 예, 얘기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또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 또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산업 자체가 똑바로 되고 올바로 되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제가 그 자리를 떠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솔직하게 좀 고쳤으면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걸 고치는 게 앞으로의 향후 이쪽 산업 자체의 어떤 인프라를 튼튼히 하면서 체력을 돋구는 그런 면이 있다고 해서 조그마한 좀 사소한 것이지만은 어떤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생각해봤는데요. 그러면은 첫째, 뭐 개인들은 당연히 지금 김 전무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수익이라는 게 자기가 테이크한 리스크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고 기관 투자가들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첫째는 예를 들면은 DD나 아니면 예를 들면은 지금 해외 투자라든지 할 때 제가 이제 막상 이게 정보사 와서 보니까 P 쪽에 투자를 할 때 예비실사, 그다음에 본실사,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FDD, 그다음에 LDD 정말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사모 투자할 때 부동산 투자든 아니면 투자할 때 저도 우리 직원들이랑 실사를 해외도 직접 제가 많이 좀 다녀봤지만은 그럴 때 그 정도가 못 되거든요. 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도 블라인드형보다는 프로젝트형을 좋아하고 뭐 실물을 좋아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럼 딜을 하다 보면 프로젝트 투자라든지 아니면 코인베스트 투자를 하게 되면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어떤 비용이냐면은 모든 투자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브로큰 딜이 발생하게 되면은 브로큰 딜의 익스펜스 부분이 과연 그걸 누가 부담할 거냐는 부분에서 사실은 솔직하게 마음을 내려서 보게 되면은 기관 투자가들에 대해서 그 자금을 저는 그걸 교육비라고 생각하고 기관 투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그런 거 안 했다가 문제 생기는 것보다는 큰 거 정말 소탄대질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기관 투자에서 이제 저 위에 계신 분들이 그런 자금들은 충분히 이거는 정말 수업료라 생각하시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따내거나 아니면 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말고 충분히 실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익스펜스를 쓸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국내 운용사들 같은 경우에 그 딜이 브로큰 되게 되면은 그 익스펜스를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편법으로 하는 부분에서 그러다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사가 좋은 실사를 정당한 돈을 주고 정상한 실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부실의 요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수탁사들도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 계속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수탁사들도 사실 대형 IB들한테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 라이선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적으로 모든 책임은 운용사이지만 나머지 그 다음에 손을 넘기게 되면은 커스티디한테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 라이선스를 줬으면은 그 수탁 업무를 올바르게 해야 될 텐데 사실 그걸 또 제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수탁 업무를. 저는 그 부분은 제가 몇 군데 이제 만나보고 했지만 걔들이 인력 돈이 많이 들고 뭐 시스템 갖추려면 적게는 50에서 100억 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부분도 큰 형님이지 않습니까? 대형 IB에서 그 정도 라이선스를 주고 했으면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기능을 그 중요한 기능을 운용사가 제일 올바르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커스디는 하는 데서 자기가 직접 해야 되죠. 그걸 갖다 또 다시 그러한 조그마한 비용 들고 하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또 다시 세컨더리로 재위탁을 주고 하는 그런 행위들도 저는 좀 바꾸고 좀 크게 좀 이렇게 배폭 넓게 좀 이렇게 그런 대형 IB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체 투자가 발전해 가려면 투자 심의를 할 때 사실은 이제 정말 엄격하게 투자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투자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 딜이 뭐 안 되는 딜도 생길 거고, 근데 안 되는 딜이 없게 한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실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비용도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결국 이제 우리가 위험을 테이크한 거에 대해서 투자 수익을 받듯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결국은 대체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기본 인식이 누구나에게 사실은 투자자 포함해서 기관 투자자까지 포함해서 갖추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아까 처음에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말씀은 1시간 이상 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뭐 시간이 엄청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제 랩업을 하면서 정말로 이 대체 투자 또 사모펀드 이 부분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본인 생각에 정말 이거는 하나는 꼭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김태우 대표님부터 한 분씩 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안창국 단장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종합자산운용사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는 사모펀드와 공모펀드를 다 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모펀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문제들이 나오는 요 이전에는 사실은 많은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이제 공모펀드를 어떻게 활성화하는 게 좋겠냐라는 그런 또 큰 아젠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펀드하고 공모펀드의 규제나 이런 현황을 조금 언급하면서 사모펀드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제 발언은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자료를 좀 봤더니요, 그 사모펀드하고 공모펀드의 규제가 큰 카테고리로는 이제 판매 규제, 운용 규제, 투자자 정보 제공 규제, 감독 당국 제출과 관련된 규제, 그래서 4가지 항목에 14개의 구분이 좀 차이가 납니다. 즉 공모펀드는 그 14개를 적용받거나 모든 걸 다 해야 되거나 제한을 받는데, 이 사모펀드는 전부 적용 배제 제한 없음이나 나중에 사후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펀드를 만드는 운용사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제 그러면 이런 감독 당국에서 규제를 만든 것은 공모펀드는 불특정 다수의 여러 사람들이 들어갈 펀드니까 감독 당국에서 사전에 또 운용 중에도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서 그 펀드에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손실이나 미정보 사유 정보가 알려지지 않는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겠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는 반면, 사모펀드는 그런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규제가 없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요,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법, 즉 공모펀드는 그 투자 대상 자산에 따라서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혼합자산펀드, 단기금융 집합투자펀드, 이렇게 펀드의 공식 명칭 옆에 이 펀드가 무슨 펀드다라고 기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펀드는 그러한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 자산인지조차도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사모펀드로 나와 있고, 그 펀드가 지금 10,000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일반 투자가와 굉장히 다른 앵글을 가지고 감독기관에서 접근한다란 그 명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사모펀드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에 대한 가입 제한을 완화시켜서 그 문호를 넓게 해줌으로써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즉 그 관련 법규 자체는 굉장하게 문호를 열어줘서 투자자가 책임을 지고 판단하게끔 되어 있지만 금액 제한은 낮춰버려서 지금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양산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사모펀드가 10,000개나 있고요.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외, 부동산, 대출, 굉장히 복잡한 대체 투자를 투자하는 사모펀드들도 있고요. 반면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쉬운 펀드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독일 금리로 문제가 돼서 은행권의 판매가 중지된 DLF 펀드를 조금 예를 짧게 드리면, 그 상품은 구조 자체가 초저금리가 되어 있는 독일 금리에서
위아래 50%가 움직이면은 락아웃 되겠다. 그런데 사실은 금리가 0.8%에 50% 해봤자 40bp가 움직이면 락아웃 되는 거니까 구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종합주가지수나 해외 지수를 가지고 설정되는 ELF나 그 외의 다른 DLF 상품들은 과거 5년 동안 한 은행당 5조 원 이상 굉장히 높은 판매고로 사고 없이 잘 판매가 되어 왔었던 상품입니다. 그런데 그 DLF가 문제가 됨으로써 은행권에서 관련 상품 판매 중지를 하게 되니 그런 사모펀드를 투자하던 은행 고객들이 투자처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모펀드에도 굉장히 다른 위험의 클래스가 있는데 지금 이 만 개의 펀드가 한 잣대로 구분돼서 판다 안 판다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획일적 규제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진우 전무님 한번 또 마지막 말씀해 주시죠. 네, 저 사실 해외를 잘 모르지만은 지금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DLF 말씀하시는데 DLF 같은 어떤 그 구조화된 거라든지 스트럭처 있던 그 이자율 구조화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DL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어떻게 말하면 법적으로 못 팔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1차 했는 거면 그다음 세컨 어떤 드리블 그런 식으로 팔지를 못하도록 돼 있고 거의 안 팔리는 상황이고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런 상품들이 제일 많이 팔리는 거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이게 개인이든 기관이든 간에 상품을 사실은 만약에 시장이 이래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내 머릿속에 그 페이업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그려볼 수 있을 이런 상품을 팔아야 되는 거지. 최근에 지금 문제 운용사 지금 환매 중단된 회사에 어떤 상품이 들어있냐면 FTD CDS 그 수합을 거르는 상품이 또 구조 만들어가지고 투자되어 있습니다. 잘 아실까요? 아마 제가 그래서 그 만들었던 친구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야 여기에 그러면은 FTD CDS를 했으면은 여기 있는 그 자산 간의 코릴레이션이 한 보자고 내가 그랬더만 그 안에 거의 1에 가까운 걸 가지고 그런 CDS를 집어넣었습니다. 그게 말이 상식이 1에 가까운 걸 집어넣으면 거기에 FTD CDS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냥 눈 감고 만들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 왜 그렇게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게 되면 거기에 떨어지는 수익도 누군가는 취취할 거고 정말 그러한 일들을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그게 운용사가 되든 증권사가 되든 은행이 되든 간에 상품은 고객들한테 정말 심플한 그런 상품들을 판매하도록 그런 형태 그런 사고만 가지게 된다면은 저는 아마 문제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현전 CIO님. 여기서 온갖 처방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요거 하나만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형이면서 유동성 리스크가 커플되면은 재앙입니다. 그래서 사모펀드에서 개방형은 가급적 지양하시고 폐쇄형으로 하면서 두 번째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많아도 기관 대비 정보에 대한 접근, 해석력은 떨어지다 보니까 특히 사모에서는 그 판매사가 그런 그 기관을 대신해서 그 개인 투자가들을 위해서 점검할 수 있는 짐을 부과하는 게 어떤가 싶고요.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쇄형으로 가고 그러면서 일정 부분 비유동적인 자산을 담을 수는 있지만은 당분간은 만약에 전 자산을 한 45일이라는 기간을 둔다면은 그래도 3분의 2 이상은 유동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기준을 두면서 시간을 가지면서 사모펀드에 대해서 운용하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 가입하는 사람이 이해를 높이는 가운데 점차 다른 유형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여러 가지 그 처방들이 있겠지만 제발 개방형과 유동성 리스크가 만나는 그런 면만은 좀 막아보자. 제 조언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자, 뭐또 예, 금방 그 김정부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비유동성 자산을 투자할 때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클로즈드 엔드로 가는 게 맞는 건데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해서 그 펀드 오프 형태든 어떤 형태든 그런 자산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해외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때 게이트를 이용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리뎀션을 할 때 일정 부분에 그 좀 게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헤지펀드의 리뎀션 스킴을 좀 우리나라도 도입하는 거가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제가 옛날에 공공이 있을 때 보게 되면은 헤지펀드를 환매를 리뎀션을 해봤는데 어떤 건 1년에 걸쳐서 또는 1년이 더 넘어 한 1년 반에 걸쳐서 전부 다 풀로 다 받았습니다. 거의 한 쿼터에 4분의 1씩 받는다든지 그런 형태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세 분 이제 뭐 산업계에서 금융계에서 직접 활동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정책 당국자로 오신 우리 안창국 단장님께서 한번 향후 방향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 책임 있는 당국자는 아직 아니니까 책임 당국자는 아니시고, 네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당연히 개인의 의견. 말씀하신 대로 사모라는 거하고 공모의 차이는 뭐냐면 원래는 사모는 사적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사모로 발행된 펀드, 공모로 발행된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공모는 공모 규제를 적용하고 사모는 사모 규제를 적용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사모펀드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뭐 저금량이 고금리 환경이 된다 하더라도 다양한 자산 수요가 있고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커질 수밖에 없으면 이제 결론은 이제 공모펀드, 사모펀드는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기본적으로 누가 해결해 줬냐면 유가증권 신고소를 통해서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했던 거고 사모 쪽은 정보 비대칭성을 물려면 나중에 이제 이건 사적 계약에 내가 너랑 이런 계약을 맺었는데 왜 그 부분에서 너가 약속을 안 지켰어? 그다음에 뭐 민사상 책임이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로 돌아가는 거고요. 제가 아까 사모펀드 시장이 켜질 수밖에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그 배경에는 뭐냐면 이제 어차피 저금리 환경이니까 고금리를 내려면 장기 자산이나 비유동 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에 맞는 어차피 내 운용 철학하고 판매 철학, 재판물가 돼 있다 생각하면 그리고 각각 운용사무 운용 철학, 판매사 같은 경우는 내가 고객한테 어떤 상품을 팔 수 있는지 뭐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적합한 설명을 하고 내가 충분히 이해한 상품을 팔 수 있는 구도로 가야 되지만 이게 어떤 시장의 논리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 정책 당국으로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과연 그럼 우리나라 사모 규제가 약한 거냐? 제가 우리는 공모펀드 일반 97년 이전에는 공모펀드만 있었습니다. 아까 왜 배제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공모펀드 중에서 사모펀드를 도입했는데 그러면 얘가 뺄 수 있는 규정이 뭔지를 배제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규제를 들었는데 이 규제마저도 되게 셉니다. 저희가 외국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적 자출 해결하지 감독 당국이 뭐 영업 정지한다 이런 규제는 없습니다. 만약 공모 규제를 위반했으면 사모 규제를 가는 거고요. 참고로 아까 이제 개인 투자 자격 문제 3억 5억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사모펀드 97년에 도입한 사모펀드는 투자자 제한이 없었습니다. 49인이면 됐습니다. 5억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제한이 없었어요. 근데 2009년에 헤지펀드 만들 때 15억 원 제한을 만들었고요. 이제 합치는 과정에 그때 헤지펀드 규모가 10조였고 그때 사모펀드 규모가 한 50조, 70조가 안 됐었습니다. 합쳤을 때 그러면 이제 5억 원으로 하자, 뭐 하자, 올리자, 맞추자 있었는데 저희는 생각할 때는 5억 원을 고수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럼 대체 방법이 뭐였냐? 재간접 펀드 형식으로, 그러니까 공모펀드를 만들 때 상업펀드에 투자하는 형태를 만들어서 분산 규제나 적용하는데 그걸 왜 아이디어를 생각했냐면 공모 운용사면 제대로 그러니까 펀드를 고르는 거죠. 개인이 고르는 것보다 자기 이 철학에 맞게 공모펀드 그런 전문가를 하나 끼워 넣어서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제 이런 규제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입법 과정에서 안 돼서 이제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
아무리 1억 원이지만 PB센터 제가 알기로는 모 증권사나 이런 쪽은 자기 PB는 10억 원이나 최소한 금융자산이 10억, 20억을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자기가 알고 팔지만 진짜 고액자산가 중심으로 이제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정화를 찾아가는 게 올바른 방향 같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 해법도 저희가 그러면 어떤 철학의 문제 같습니다.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모펀드 시장도 엄격하게 규제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외국처럼 놔둘 것이냐.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점 수렴해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외국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었고 우리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었는데 아직도 그 차원에서는 규제가 우리나라가 센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규제를 더 강화하자 그러면 어느 더 공모펀드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이냐. 근데 제 이제 돌아서 말씀드리면 답은 이거 같습니다. 제가 아까 사모와 공모의 구분은 사적으로 사모 형식으로 발행된 펀드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그 철학은 원래 공적 규제를 줄이는 대신 너희 간의 사적 계약에 의해서 움직여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에 맞는 책임을 지고 받는 구도가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운용사, 판매사, 투자자 본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가 나한테 불완전 판매를 했다. 그러면서 쟤를 소송을 통해라든지 이해관계 이의를 신청해서 받아내고, 근데 나는 제 운용사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못 받았다든지 아니면 속였다든지 그러면 이 양쪽의 관계에서 구상권 행사라든지 이렇게 움직이는 이제 구도가 전형적으로 돌아가는 그 시장 원리에 맞는 사모시장은 가장 자본주의 1100이라 생각하면 시장 원리에 맞는 그런 이 체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책임 당국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제가 지금 진행 중인 사항에서 이제 과에서 어떻게 이제 더 방향을 잡아갈지 또는 전수조사하는 결과를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흐름 내에서 철학의 문제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돌아가면 각각 운용사면 운용사, 판매사면 판매사, 투자자면 투자자 각자 책임과 견제와 균형을 가져가는 구도가 사모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구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게 규제를 만들어가고 정비하거나 아니면 규제를 없애가거나 강화하거나 이게 맞는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의 기회와 나름의 희망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김태우 대표께서 사실 사모펀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투자의 클래스가 있다는 말씀 정말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고요. 또 우리 김진우 전무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게 팔아야 되지 않는 상품을 실제로 팔린 경우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해 나갈 것인가. 업계에 있는 분으로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결국 이제 기관 투자자 내부에서도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정말 투자 대상에 대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김현전 CIO께서 사실 우리가 그 대체 투자에 대한 투자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야 된다는 부분. 특히 우리가 이게 대체 투자가 그냥 수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우리가 대가라는 걸 이해하는 부분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을 얘기해 주셨고요. 또 마침 우리 안창국 단장께서도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거나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자유와 책임이라고 할까요? 투자 자유와 투자에 대한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사모펀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 수렴해가는 길에 대해서 철학을 고민하고 공유하고 계시다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한 또 희망을 안으면서 오늘 이 아주 뜻깊은 자리 정말 바쁘신 분들인데 와서 아주 생산적인 논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세션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2020 글로벌 대체 투자 컨퍼런스 여러분 정말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시간 되셨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도 뜨거운 지식과 배움의 열정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데일리와 KG 제로인이 함께 공동 주최한 2020 글로벌 대체 투자 컨퍼런스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